안녕하세요. 혹시 화장실 가는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성인 한 16% 정도가 만성 변비로 좀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주 3회 미만 배변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만성 변비라면 삶의 질에도 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이런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식단 기반의 변비 해소법인데요. 최신 연구 결과고요. 영국 영양사협회가 발표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무려 75개, 75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쫙 종합 분석해서 내놓은 세계 최초의 근거 기반 변비 식이요법 권고안입니다. 이번 저희 분석의 목표는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당신이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식단 정보를 딱 뽑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뭐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권고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그 75개나 되는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단편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고 상당히 신뢰도 높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호주 웨스턴 시드니대의 그 빈센트 호 교수가 이 방대한 권고안 총 59가지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된 핵심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명확히 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변비는 그냥 하루 이틀 화장실 못 가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주 3회 미만 배변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변비,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꽤나 성가신 문제죠. 네. 자, 그럼 그 핵심 권고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변비에는 식이섬유 많이 먹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연구는 놀랍게도 식이섬유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거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떤 통념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결과죠. 연구진이 실제로 고식이섬유 식단을 섭취한 그룹하고 저식이섬유 식단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식이섬유 그룹에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같은 그런 불편 증상이 더 적었다는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식이섬유 섭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소나 통곡물 막 잔뜩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식이섬유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장내에서 발효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아, 종류가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좀 빠르게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섬유질, 흔히 포드맵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렸을 때 오히려 더부룩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포드맵이요? 네, 그래서 이 연구는 무조건 음식으로 섬유질 섭취를 늘리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특정 종류의 섬유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장 상태나 반응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죠. 와, 식이섬유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개인 맞춤의 문제로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좀 더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된 다른 권고사항들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로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식품이 있었죠. 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2개에서 3개의 키위를 4주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운동 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초록색 키위든 아니면 달콤한 골드 키위든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키위가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군요. 매일 2~3개를 4주 이상. 꽤 구체적인데요.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섬유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키위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그래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좀 부드럽게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키위의 진짜 비밀병기라고 할까요? 그건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에 있습니다. 액티니딘이요? 네, 액티니딘. 이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소화관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식이섬유의 어떤 물리적인 효과랑 효소의 생화학적인 효과가 시너지를 내면서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거죠. 다른 과일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키위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식이섬유랑 효소의 시너지라니 키위 능력이 정말 놀랍네요. 듣고 계신 당신도 오늘부터 당장 키위를 장바구니에 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키위의 특별한 효소 이야기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권고는 바로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요. 네, 그냥 물보다는 미네랄 워터인데요. 하루에 0.5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이걸 약 6개월, 그러니까 한 26주간 꾸준히 마시는 것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일반 생수병으로 치면 대략 한두 병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그냥 물이 아니라 미네랄 워터라고 딱 특정했군요. 미네랄 중에서도 어떤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 마그네슘. 네, 미네랄 워터에는 보통 일반 물보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그네슘이 천연 완화제, 그러니까 변변 촉진제 역할을 하거든요.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삼투압 효과를 내고요. 또 장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해서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키위의 식이섬유가 변 자체의 부피나 수분 함량을 늘린다면 마그네슘은 장 환경 자체를 배변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변비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연구에서도 보충제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관련해서 산화 마그네슘 보충제 역시 하루 0.5g에서 1.5g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용량 마그네슘 섭취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특정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물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 점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영양제는 처방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간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미네랄 워터 등 보충제 등 마그네슘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이것만큼 나에게 안전할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빵 이야기입니다. 호밀빵이 언급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로 먹는 흰빵 대신에 호밀빵을 섭취하는 것이 변비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밀에는 흰 밀가루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훨씬 높고요. 특히 장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아라비노자일란 같은 특정 유형의 섬유질이나 리그난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아, 그런 성분들이요. 네,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호밀빵이 단순히 섬유질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성분들이 더 들어있군요. 그런데 이 권고안에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요.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제시된 호밀빵 섭취량이 하루에 6조각에서 8조각이나 됩니다. 6에서 8조각이요? 매일요? 네, 매일요. 이걸 3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솔직히 매 끼니를 빵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의 식단에서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호밀빵을 챙겨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하루 6, 8조각이면 거의 빵이 주식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네요. 아, 효과는 있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흰빵 대신 가끔 호밀빵을 선택하는 정도의 변화는 시도해볼 만하겠지만요. 네,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용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흥미로운 질문, 식이섬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고식이섬유가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왜 그런 건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식이섬유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장내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네.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반면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결합해서 젤 형태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일부 수용성 식이섬유나 특정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린 포드맵 같은 것들이요. 이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가 있거나 장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발효 과정 때문에 복부 팽만감, 복통, 가스 같은 불편함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를 일부러 막 늘렸는데 오히려 배에 가스만 차고 더 불편해졌다. 이런 경험담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식이섬유 종류하고 나의 장 상태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고식이섬유 식단을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유질 섭취를 그냥 늘리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는지 혹은 섬유질 섭취량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발효가 덜 되는 종류의 섬유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차전자피, 슬림, 허스크 같은 특정 섬유질 보충제가 따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조절하기 쉬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변비 해결책도 이제는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변비 개선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딱 뒷받침된 식단 전략들입니다. 첫째, 매일 꾸준히 키위 2, 3개를 4주 이상 섭취해 보세요. 식이섬유와 액티니딘 효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하루 0.5리터에서 1.5리터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셋째, 흰빵보다는 호밀빵이 더 나은 선택이지만 하루 6에서 8조각이라는 권장량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발견이었죠. 식이섬유 섭취는 많이보다 어떻게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고식이섬유 식단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장 상태에 맞춰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발효가 덜 되는 종류를 선택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권고안들은 변비라는 어떤 증상 관리를 넘어서서 장 건강 전반을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부작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식단 기반의 접근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75개 임상시험 분석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비 때문에 오랫동안 좀 불편함을 겪어왔고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식단에 키위를 추가하거나 마시는 물을 미네랄 워터로 바꿔보거나 빵을 고를 때 호밀빵을 선택해보는 그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겠죠. 혹은 내가 먹는 식이섬유가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작은 변화가 장 건강에는 의외로 큰 차이를 많이 늘어낼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식이섬유의 역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종류의 식이섬유가 어떤 장 상태나 변비 유형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이요. 예를 들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중에 어떤 것이 이완성 변비에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경련성 변비에 더 나을지, 또 장이 민감하거나 특정 음식, 아까 그 포드맵 같은 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식이섬유가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식이섬유 섭취량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서요. 식이섬유의 종류라는 질적인 측면과 개인의 장내 환경 및 소화 능력이라는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초개인화된 식이섬유 전략.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변비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 건강 연구 분야에서 풀어가야 할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장을 위한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